또 달러 강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2016년에 취임한 다음에 2017년도에는 약달러 정책이었고요. 그렇죠. 2019년도, 20년도에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달러 강세 만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연준은 중국보다 나쁘다고. 앉아만 있다고. 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1,400원대 고환율은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네 번째인데요.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만나시는 자산가분들 환율에 네네. 관심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자산가분들이 갖고 계시는 관심 중에는 세금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당연히 있으신데 과거에 비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 대한 투자에 집중이 좀 많이 됐었다면 한 10년 전쯤에는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해외 자산 쪽에도 조금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쪽에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채권 같은 것들도 좀 폭넓게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환율 얘기해 볼게요. 네네. 일단 지금 이달 초, 1월 네.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1,460원 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랬죠. 지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네네. 1,430원대로. 네네. 이게 취임 첫날 뭐 관세 정책을 일단 발표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 네. 좀 그거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분위기? 우리가 환율을 볼 때는요.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환율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변수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율이 펀더멘탈이라고 해가지고 환율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이론적인 요소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달러가 특정 레벨 이상으로 탁 튀어 올라가잖아요. 예. 빠르게. 그럼 사람들은 환율이 더 뛸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불안해져요. 예, 오늘이 제일 싸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2,000원 갔는데 정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1,200원 넘을 때나 1,300원 넘을 때나 항상 들었던 질문이 외환위기 때는 2,000원 갔잖아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갑자기 확 뛰잖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이제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이 제일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달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미래의 수요도 현재로 쫙 땡겨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네요. 그러면 달러 값이 확 뛰어 올라가게 되겠죠. 네.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땡겨오잖아요. 그럼 지금 달러를 갖고서 팔려던 사람들이 달러를 숨겨요. 네. 미래의 수요가 땡겨오면서 현재의 공급이 숨으면 달러 값이 위로 팍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참 독특한 특징이 환율이 슬슬 오르다가 일정 레벨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들러붙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투기로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환율의 상승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그걸 뭐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해 11월로 가보죠. 트럼프 당선 직전에는 1,370원이었어요. 당선이 되자마자 환율이 탁 튀어오르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다들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쵸.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관세하고 감세가 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의 정책 중에는 감세가 되게 큰 건데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기조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그 6대 과제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감세예요.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미국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성장이 탄탄하고. 글로벌에서 그렇죠. 미국 경제만 호황이잖아요. 거기서 정말. 감세를 해버리면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지고 네. 감세를 해버리면 미국 기업들은 현금이 남잖아요. 예. 이걸로 자사주를 매입할 겁니다. 네.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럼 주주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미국 주식이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그럼 자금이 더 많이 몰리면서 미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돈이 빠진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면서 미국 일방주의, 네. 미국 예외주의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감세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재정 적자가 심해져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계속 국채 찍어내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빚이 많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많이 찍어내게 되고 국채를 갖다 많이 찍다 보면은요.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금리가 뛰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강달러와 고금리를 만들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감세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되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이제 올려야 그런 상황에 그렇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그렇죠. 있는 이제 상황이 그런 되네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은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도 늘어나니까 네. 재정 적자가 더욱더 악화일로로 가거든요. 예.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증세를 하겠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앞에는 감세. 감세하는데 왜 갑자기 증세한다고 그러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감세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증세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증세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방위비.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관세. 그렇죠. 그래서 보편 관세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보편 관세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재정 적자가 심하면 이게 많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N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N의 숫자를 늘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동맹국, 우방국 다 때려야겠죠. 그래서 예. 우방국들까지 다 때려버리니까 저 미국이랑 친한데요. 어쨌든 2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편 관세로 20% 고율 관세를 때리고 중국한테는 고율 관세 60% 때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 얼마나 감세를 해서 미국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네. 두 번째는 얼마나 관세를 세게 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힘겨워질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아웃라인은 20%라는 얘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들. 맞아요. 그리고 고율 관세는 60%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숫자. 네. 그럼 우리는 일단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죠. 그래서 계속 경계심이 높아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경계심이 계속 네. 높아지죠. 그러면 달러가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위험하니까 달러가 뛰는구나 하면은 네.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붙으면서 달러가 더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펀더멘탈 요인 그리고 12월 달에 있었던 비상계엄 같은 정정 불안 요인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심리까지 붙게 되니까 환율이 좀 많이 달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다가오는데 취임식 첫날에 했었던 얘기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취임하는 첫날에 보편 관세 다 때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내에 끝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취임식을 할 때 관세에 대한 아웃라인이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중국에 대한 그렇죠. 관세는 뭐 한 달 후부터 뭐 하겠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는 나왔죠. 보편 관세는 전체를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EU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까지 유럽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인 관세의 부과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이 보편 관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아웃라인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보편 관세는 20% 맥스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다. 20%는 맥스다. 제일 높은 수치인데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관세를 때릴 때 뭔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네. 이걸 해소하려면 상대편이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관세를 2% 때릴게요 이러면 협상장에 안 나와요. 때리세요 이러면서 20% 때릴게요 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25% 때린다니까 트리도 총리가 마루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를 때린다고 하면 협상 테이블로 와서 앉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을 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뭔가 받아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였던 고율 관세를 갖다가 쭉 낮춰줘가지고 거기에 적정 라인을 갖다가 맞춰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관세라는 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20%를 맞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5%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7%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10%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부 20%를 맞으면 관세 효과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둘이 경쟁을 하는데 둘 다 20씩 맞았으니까 네. 그럼 똑같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 차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맞는데 네. 협상 안에 따라 가지고 국가별로 차등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예를 들어 5% 맞았다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 경쟁자라면 네. 15% 맞길 바라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네. 그럼 제가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국가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20%의 관세가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20% 관세를 두려워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었다면 그거보다는 덜 하겠네. 이게 1번. 두 번째는 진행되는 속도도 전부 다 한꺼번에 확 때리면서 막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각계격파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보편 관세로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시간을 좀 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점진적으로 이 보편 관세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들 이걸 보면서 아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최악을 가정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감세 있잖아요. 네. 이 감세에 대한 얘기는 뚜렷하게 한 게 없어요. 아직. 네.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무장관. 네, 그렇죠. 재무장관 네.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인준하는데 네. 그 청문회 인준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는 얘기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색 없이 돈 썼다. 네. 재정 적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네. 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한번 해줬거든요. 예. 그때 법인세 인하해 준 것들 이걸 갖다 일몰이 다가오는데 법인세하고 소득세 인하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몰이 다가오는데 이걸 갖다가 연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 기존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기존에 감세했던 거를 연장해 준다는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네. 포커스 맞춰서 추가적으로 감세하겠다는 얘기는 뚜렷하게 한 게 없어요. 무섭겠죠. 뭐가 무섭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감세를 세게 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또 그럼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재정 적자 더 심해지겠네 한 다음에 국채 금리가 탁 튀는 게 무서웠겠죠. 그쵸. 5% 넘고. 네. 그랬더니 이제 추가 감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달러가 많이 달려간 이유는요. 감세로 미국 경제가 너무 셀 거라는 생각. 네. 두 번째로 관세로 우리가 20%로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맥스치로 환율을 갖다 끌어올린 요인이 있어요. 근데 감세도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 같고 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관세도 생각보단 좀 덜 할 것 같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예. 같고 이러니까 달려갔던 것들이 그만큼 아닌가? 아닌가? 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쭉 돌아오는 거죠. 참 독특한 게 아. 그거예요. 환율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심리도 작용을 해요. 네. 1470원대는요. 이 전화 좀 많이 주셨어요. 달러 사야 되냐고. 네. 오늘이라도 1430원 왔잖아요. 전화가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470원에 언제든 사겠다라고 하면은 1430원 되면 무조건 사야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30원 또 내려오니까 과했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환율의 이제 숨고르기 국면을 좀 만들어내는 네. 이제 그런 왜냐면 이제 그런 기대치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나갔을 텐데 이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많이 나갔던 기대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뒤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얼마나 후속타를 갖다가 만약에 또 우리 예상보다 더 세게 들어오면 그쵸. 그렇죠. 그럼 또 이제 환율에는 또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많이 나갔다가 너무 나갔나 한 다음에 되돌아와 있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달러가 지금 안정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달러 가치가 연말까지 5%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달러가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거는 양국 간의 이 경제력을 비교하거든요. 네.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에 관세까지 때리면은 다른 나라는 내수 경기도 안 좋은데 수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관세를 때리면. 그럼 다른 나라 경기는 이렇게 갭이 벌어질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금리도 높고 다른 나라는 경기 부양하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성장은 센데 다른 쪽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은 약하니까 달러 강세가 더욱더 세게 되죠. 더더욱.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라는 조합을 가져가요. 다른 나라는요.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럼 저금리에 자국 통화 약세라는 옵션을 그러면 한 국가가 성장을 할 때는요. 수출이라는 파트가 있고 소비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내수. 네. 그러면 내수 입장에서는 저금리가 좋을까요? 고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요. 그러면 지금 미국 이외 국가들은 저금리로 몰려가잖아요. 네. 내수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럼 수출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 약세인 게 약세인 게 좋겠죠. 좋죠. 그럼 지금 미국은 강달러의 고금리 페어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수하고 수출에서 만약 이걸 길게 끌고 가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길게 끌고 가면 미국 경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 그렇죠. 달러 강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참고로요. 무역적인. 2016년에 취임한 다음에 2017년도에는 약달러 정책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도, 20년도에는 연준한테 얘기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달러 강세 만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코멘트가 연준은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앉아만 있다고 씨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게 되게 그 세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특유의 그 네. 엄청 격양된 표현을 그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게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때에도 금리 빨리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맞아요. 금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약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은데 다만 이게 트럼프가 그럼 약달러를 좋아한다 이것보다는 강달러와 약달러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강달러도 좋고 약달러도 좋은데
자기한테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한 것. 돈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거면은 어떤 조합이든 받으려고 해요. 강달러 때문에 힘들어서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럼 약달러를 원하고요. 예. 약달러 때문에 만약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럼 강달러를 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렇죠. 굉장히 네. 얼터너티브하게 바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보면은 1기 때 한번 겪어보셔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네. 1기 때 제가 적응이 안 됐던 게 그 시진핑 주석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나쁜 사람이라고. 중국은 너무 나쁘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다가 그래서 저도 리포트에다가 미중 간의 이 정상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미중 간의 관계는 악화될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네. 썼는데 다음날 시진핑 주석한테 둘도 없는 친구라고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전 또 또 받아쳐야 되는데 이게 네. 되게 근데 지금 우린 다 하시지 익숙해졌어요. 않으세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핵심은 영원한 친구, 그렇죠. 영원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면 친구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적이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다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가면 그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에 보편관세 말씀드릴 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동맹국, 우방국 필요 없고 딱 하나 물어보는 거죠. 미국한테 적자네요, 흑자네요 딱 물어봐요. 저 미국한테 흑자 내서 돈 버는데요. 그러면 나쁜 사람. 야, 미국한테 적자 내는데요. 좋은 사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요. 그러면 뼛속까지 그렇죠. 사업가군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좀 그렇군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강달러가 되게 불리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 강달러를 갖다 반대로 꺾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CEA라고 해가지고요. 그 저기 대통령 경제자문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스티븐 미란. 네. 근데 미란이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코멘트한 거를 좀 봤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내용을 봤는데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 지금 전 세계 무역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이상하다, 불균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일방적인 적자를 겪고 있다. 네. 아니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이렇게 전 세계 방위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전 세계 혜택을 주는 나라가 왜 적자를 겪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강달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무언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국가별로 다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별로 다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상대가 우리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보편관세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최적관세라는 표현을 써요. 이 최적관세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관세를 때리면 미국한테도 불리해진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네. 뭐 수입 물가가 예, 그렇죠. 올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예. 자극될 거다. 트럼프 행정부도 알아요. 근데 최적관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세를 때려서 미국이 손해를 보는 건 있지만 이익을 보는 게 더 크면 이익이 손해보다 커지는 가장 큰 최적점, 그 관세율이 20%랍니다. 그런 얘기라도 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50%를 때리면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 건 팩트지만 그래도 50%를 때려도 우리한테 이익이 더 크다.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관세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읽으면서 어떡하지? 이 더 생각이 과격하네요. 들더라고요. 예. 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고율관세를 딱 때리게 됐었을 때는 상대편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상 중에는 뭐가 있냐면 환율에 대한 합의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환율에 대한 합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나라 통화를 약세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데 반대로 꺾어버리는 거죠. 너 미국은 달러 약세, 너희 나라는 통화 강세. 그게 옛날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한테 예, 그래서 그랬던. 플라자 합의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의 마러라고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있는 곳이 마러라고 별장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닐 네. 거고요. 마러라고 합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국의 통화를 갖다가 강제로 절상시키는, 물론 이제 강제라는 표현보다는 합의에 의한 건데 그 합의가 사실은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 핵심은 어쩔 수 없는. 고유 관세 맞으실래요? 아니면 통화 절상하실래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어느 쪽이든지 고르시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 질문?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끝에는 자기도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서도요. 지금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란도 그렇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1기 때 이제 거의 예. 경제 참모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다음 1기 때 USTR 무역 대표부, 미국 무역 대표부로 했었던 USTR의 대표가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세 명. 인터뷰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다 해요. 그걸 딱 보면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부에선 논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생기고 있나 그렇죠. 보네요. 그 핵심에는 강달러가 문제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환시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쏠릴 때는요. 네. 같이 이제 국가들이 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 일방적인 쏠림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이해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공조 같은 관계에 의해서 달러의 강세를 일정 수준은 좀 제어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의 달러 강세가 미국에 부담이 되느냐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네.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정도의 강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달러가 너무 높았을 때는 미국이 틀어버릴 수 있고요. 달러가 또 너무 약해졌을 때는 다른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환율이요 이렇게 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는 골드만삭스 예상처럼 5% 오른다면은 이렇게 쭉. 올라서 끝 이게 아니라 굉장히 변동성 많은 떨림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떨림은요 작년에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네.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렇죠. 커졌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올해는 이제 정책 변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예, 그것까지 섞이면서 좀 굉장히 좀 빠른 떨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고 네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글로벌 통화 질서에도 엄청난 격변이 예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미런도 이제 얘기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달러라는 기조가 바뀌었을 때는 글로벌 이제 무역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인지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이제 뉴스플로우 같은 걸 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아젠다, 공식 아젠다는 아니겠지만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네네. 투자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환율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쏠려가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달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 사면 어떠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그래서 달러 채권 뭐 많이 그렇죠. 샀다 그랬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쟁이는 네, 그런 그렇죠.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꼭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환에 대한 투자는요. 너무 어떤 개인의 어떤 전망 이런 걸 보면서 환율에 투자하면 환율은 귀신도 모르거든요. 맞아, 예측하기 어려워. 예. 우리가 막 연말 걸 예, 예측한다는 그렇죠. 게 사실 낭패를 볼 불가능하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생각하면서 달러를 사고 팔고 뭐 엔화를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통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외환 시장은요. 그 국가들끼리 아까 말씀드렸던 일방적인 쏠림이 나타났을 때 국가들끼리 개입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쏠림이 나타나면 펀더멘탈과는 달리 올라가려던 통화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입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쏠릴 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언제 쏠리는 걸까? 갑자기 달러를 사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사놔야 되나? 이럴 때가 쏠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달러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니까요. 네. 그럴 때 잘못 사서 들어가시면 낭패 볼 때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차익을 생각하시면서 달러 투자한다? 요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긴 관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원화 말고 다른 통화 자산을 갖고 싶다. 네. 그런 관점에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담아가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해외 통화로 들어가는 투자는요. 저희는 대체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대체 투자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드 디시란 말이에요. 이게 메인 디시하고 사이드 디시가 있죠. 사이드 디시는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이드 디시가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그 말씀인 즉슨 네. 우리는 국내 자산들, 원화 표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제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기본을 깔고 있고 예. 사이드 디시로 통화 중에서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이쪽의 비중을 너무 키우는 것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큰 틀은 메인 디시 쪽에다 잡아놓고 예. 사이드 디시는 긴 관점에서 메인 디시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따라가자라고 해서 박아두시는 전략들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책 변수에 의해서 환율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금리나 아니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건 어떤 전망을 보시면서 그 전망에 맞춰서 확 몰려간다? 작년에 사실 금리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 금리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 채권 많이 사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쏠려가는 것들보다는 자기가 투자하려는 자산을 갖다 넓게 펼쳐서 다양한 자산에 좀 분산 투자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더 유의 깊게 가져가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환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단장님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단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